제가 첫 강의인데 파스칼 끼냐르의 사전 이렇게 해서 그 강의 큰 주제로 잡은 것은 파스칼 끼냐르의 사전 이렇게 좀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야생 사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생 사전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좀 어떨까 해서 그냥 파스칼 끼냐르의 사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괜찮죠 뭐. 그러니까 좀 고루한 용어지만 이제 그 개념을 그 좀 파괴를 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파스칼 끼냐르 작품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의 그 이제 어머님 쪽 집안이 있고 아버지 쪽 집안이 있는데 어머니 쪽 집안이 이제 언어학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몇 대째 언어학자 집안이고 또 이제 그 아버지 쪽은 음악가 집안. 그래서 언어와 음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와서 프랑스어로 이제 그 뜻을 몰라서 찾아보면 그러니까 사전에 없는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그 구글이나 야후에 쳐보면 끼냐르 용어인 게 많아요. 그래서 신조어라고도 하는데 그 신조어란 단어도 좀 어색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파스칼 끼냐르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사전에 없는 사전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을 모은 자신만의 어떤 보석 창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만든다기보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딕시오네르 소바주 파스칼 끼냐르라는 이제 책이 나와 있는데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 주로 이제 총괄을 했고 연구자들 뭐 이미 프랑스에서 끼냐르를 연구하는 학자들 뭐 작가들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 저도 이제 부름을 받아 5개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에게 줬습니다. 그 항목을. 근데 저에게는 좀 동양적인 거, 뭐 음과 양, 그다음에 뭐 중국의 어떤 학자랄지 그래서 잘 알지 못하면서 좀 했긴 했는데 용어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렇게 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것들을 좀 참조는 하지만 제가 다시 이제 그것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좀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수록 이 강의가 10강까지 가야 되는데 저의 바람은 계속 이어져서 Z까지 해보는 겁니다. ZS 벌써 나와 있어요. Z의 항목도 많은데 뭔가 이 첫 강의라서 좀 전체적으로 끼냐르의 느낌을 좀 잡아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다 끼냐르 팬이지만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또 끼냐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전체적인 개념만 잡고 사실은 이제 본문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좀 강독도 제가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2시간 안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동안은 이 한 용어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이제 있는 개념, 원래 끼냐르가 말하는 개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플러스 알파로 제가 창조해낸 저만의 제가 오늘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좀 제가 발견한 것도 있고 이미 이 사람이 말을 했지만 내가 어떤 이제 영감받은 것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하다 보면 이제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 수업이고 이제 2강부터는 약간 그 본문을 그 정말 아름다운 문장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추출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원문도 같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2부에는 1부와 2부로 구성을 해서 1부는 쭉 개요를 설명드리고 2부는 텍스트를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표지 그림 보시면 일단 어떤가요? 자, 이미지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모슈 끼냐르고 일렐라. 자, 이 손에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새처럼 보이죠? 새죠, 새. 새인데 주로 어떤 새? 자, 끼냐르 팬이라면 탁탁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비둘기는 아닐 테고. 자, 끼냐르 새는 어떤 새를 좋아하나요? 뭔가 맹금류나 야행성, 주로 부엉이. 끼냐르의 별명은 부엉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엉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사실은 있어서 부엉이도 이 사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를 할지 안 할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스칼 끼냐르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파리에 있는 미테랑 도서관에서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고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 파리에 있는 이제 국립도서관인데 프랑스와 미테랑 도서관이라고 그곳은 굉장히 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인데 거기에서 주로는 작가들의 어떤 수고본이랄지 물론 그다음에 필사한 거 끼냐르는 그 글씨체도 너무나 예쁩니다. 그래서 사인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저는 몇 개 가지고 있고 그 제가 논문을 이제 갖다 드렸는데 그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그 편지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어요. 제가 좀 무심한 쿨한 스타일인데 자, 아무튼 그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그림 어떠세요? 화가 본격 화가는 아니지만 화가들과도 작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가하고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고 뭐 연극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주로 뭐죠? 그 댄서,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들과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끼냐르는 그 조명불 아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읽고 그러면 이제 그 무용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공연하는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예술이 이제 총괄되어 있는데 일단 그림에 편하게 뭐가 그려져 있는지 뭐 눈, 그러니까 이 눈인데 낮에 보는 눈이 아니라 밤에 어둠을 뚫고 보는 이 눈이죠. 그런 어떤 표현들이 끼냐르 책 곳곳에 나오는데 기억나는 게 너무 많으나 지금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본다라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도 중요할 것 같고 자, 뭐 그 다음에 마치 그 뒤에 보면 이제 까만 어떤 이런 색채감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끼냐르는 선사시대 예술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끼냐르의 친구인 장클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사학자예요. 근데 시면들의 이 사람 이름이 잠깐 나와요. 한 줄. 그런데 최근에 열화당에서 어떤 작품을 의뢰를 받았는데 번역 의뢰를 근데 그 사람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지 했는데 끼냐르 책에서 본 듯한 왜냐면 너무 많은 인명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분의 이제 책을 번역을 이미 다 마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책이 나오려고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이런 쇼베라는 곳에 있는 그 동물 벽화 중에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의 동굴의 내벽에 그리는 수많은 동물들의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은 너무나 사람들로 하여금 묘한 행복감과 감동을 주는 그림인데 이런 것도 영감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떠세요?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나니까 선사인이 그린 거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현대인이 아니라 선사인.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뭐 이미지만 보여드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 중에 이제 현대 그 학자들이 막 이렇게 또 분석을 하잖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새라는 형상만 드러나 있는데 특히나 뭔가 이 새들은 아시겠지만 고개가 이렇게 많이 돌아갑니다. 그쵸? 뒤로.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날개가 왠지 날개가 보여지게 그렸다라는 것은 날개를 지금 펼친 게 아니기 때문에 뒷모습 같죠? 뒤로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또 얼굴은 뒤에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고개를 돌리는 어떤 동물의 모습도 추상화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왜 보여드리느냐 제가 이제 강의의 전체 얘기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이미 강의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그것을 읽어가면서 끼냐르에게 언어가 어떤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조용히 읽어보면 파스칼 끼냐르는 언어와 지시 대상인 실체 사이에 놓인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잃어버린 단어 하나를 찾느라 집중하는 자의 모습은 마치 영혼이 다른 세계로 떠나버려 탈처럼 변한 메두사를 연상케 한다고 말한다. 일단 다 읽어보겠습니다. 끼냐르의 언어 탐색은 마치
선사시대인들이 동굴 내벽 넘어 다른 세계와 닿기 위한 간절함으로 암각화를 새기듯 이 세계에 속하는 언어를 통해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언어에 닿으려는 몸부림 같다. 자,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갑자기 제가 감동에 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비밀은 공유될 수 없듯이 진짜 언어는 쉽게 공유되지 못한다. 자, 이게 제가 전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화두처럼 제시하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약간 뭐 밑줄을 좀 그어 주셔도 좋고, 뭔가 좀 얘기해 보고 싶은 키워드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키워드 뽑아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학생들에게 매 키워드 뽑는 걸 연습시키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뽑으라고 하나 하지만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 자기가 할 얘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덩어리째 들어오지만. 일단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일단 선을 하나 그어야 되겠죠. 선.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항상 뭔가 분리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을 분리를 왜 하는가 하고 이제 보통 동양에서 서양 철학을 말할 때 자꾸 분리하지 마, 구분하지 마 해서 그것을 비판하는데, 그런데 분리를 일단 해서 상생을 시키든가 해야지 뭔가 사유에 그 진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프지만 분리해야 됩니다. 막 빨개지지만 일단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일단 뭐 하나가 있는 거죠? 언어. 자, 언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쪽에는 네? 땡. 자, 선은 여기가 있고 실체. 실체가 실제. 실제계는 절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현실도 만질 수 없지만 실제라는, 우리가 그냥 단어에 실제 하니까 팩트를 말해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의미로 실제는 정말 알 수 없는 물리적 공간이고 대기권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고 정말 비가시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 이런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를 지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뭐겠습니까?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키네르는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에 완전히 결박당해 있죠. 언어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악플을 보고, 농담이고, 뭔가 언어라는 것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이죠. 언어와 지시를 했는데 그 대상인 실제 사이에 놓인 게 뭐다는 겁니까? 눈물을 여기서 흘린다는 거죠.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이에 흐르는 눈물. 이런 표현들이 작가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플로베르 같은 작가는 이 언어와 이 실제 사이에 이것을 완전히 좁혀가지고 하나로 만들려는 이 말도 안 되는 희고사항이지만 그 정도로 말도 안 된다는 건 제 농담이고, 그 정도로 정말 이 사이의 문제를 고민했던 작가고, 어떤 의미로 작가들은 언어로 실제를 모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소환을 해서 뭔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어떻게 간극을 극복할 것이냐를 굉장히 운명적으로 고민합니다. 그런데 키냐르는 그 사이에 흐르는 놓인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좀 더 다르게 좀 슬프게, 그러나 숙제를 남겨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단어 하나를 찾느라 이제 집중하는 자의 모습은, 자, 그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이라는 그 우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잃어버린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단어 하나를 찾느라 집중하는 자의 모습은, 그러니까 언어를 쓰는 자죠. 작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는데, 마치 영혼이 다른 세계로 떠나버려 탈처럼 변한 메두사를 연상케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이 두 번 쓰였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겁니까? 이제 그 어떤 행해진 파생 결과물은 실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이런 거는 어떤 체험적인 개념이라면, 명사적인 개념이라면 실제 벌어진 어떤 상태나 혹은 좀
서술어 개념, 동사 개념은 뭔가 그냥 상실감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뻥!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슬퍼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의 그 동굴벽화를 실제로 그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발견하게 된 이제 유명한 그 일화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나 큰 전율을 일으키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사태였는데 그래서 그 현대 작가들이 이걸 가지고 책을 많이 썼는데 이제 많은 해석을 하겠죠. 왜 이걸 그렸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이론에 따라서 여러 그 견해들을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조르주 바타유까지 오면서 모리스 블랑쇼, 파스칼 끼냐르까지 오면서 거의 온 결론은 이거입니다. 선사시대인들이 동굴 내벽에, 그러니까 외벽에 그리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안 그려요. 장식품으로. 내벽에 그립니다. 내벽. 그래서 끼냐르의 글 속에 내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벽은 일단 뭘까요? 내벽. 이렇게 있으면 이쪽입니다. 이쪽.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바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두개골 속에 있는 이거입니다. 나만이 보는 상, 나만이 보는 어떤 환각, 아직 언어화되기 전인 어떤 것들이 여기 이렇게 맺힌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마주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눈이 있죠? 눈. 이 이마주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약간 황홀경을 느낄 수도 있죠. 우리가 꿈에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처럼. 그러면 그 반응이 살짝 시선을 통해서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시선 정도를 타자가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빛은 절대 스크린처럼 내리면서 개슴츠레하게 뜰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눈빛의 무서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눈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어떤 암묵적인, 원초적인, 폭력적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 느낌 속에서 내벽을 쓰고, 그런데 동굴벽화에서 이 내벽에 뭔가 기하학적인 형상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뭐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뭐 부엉이도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무슨 사물을 묘사하듯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속에 맺힌 그 무엇인가를 이제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선사시대 동굴들을 다 그 답사를 하면서 연구를 한 끝에 이 장소를 잘 정합니다. 동굴을 아무 동굴에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내벽이 선사시대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 어떤 매체였을까, 무엇이라고 생각했기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막 그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랬을 때 이 벽이 어떤 것일까라고 약간 유추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 끼냐리 개념에서는 혹은 선사시대 개념에서는 이 벽 너머는 보이지 않죠. 알 수 없는 세계죠. 이쪽 세계는 내가 있는 곳이라면 적어도 이쪽은 내가 관할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승이거나 현실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 너머는 벽 너머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선사시대 동굴인들이 약간의 그 의식으로, 그래서 특히나 누가 죽으면 자기 옆에 있던 뭐 같이 살았던 인간이 죽으면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럴 때 많이 이런 어떤 동굴벽화를 그렸고 일종의 그 장례의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벽 너머는 알 수 없는 세계 혹은 죽은 자가 사는 곳, 내 곁을 떠난 자가 사는 곳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 신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지 세계라는 거죠. 그랬을 때 특히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곳은 이 내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죽은 자에게 내가 손을 닿고 싶으니 간절함으로,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 열망으로 이 안에 이렇게 손을 만져가면서 이 그리는 행위로까지 좀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개념 속에서 언어를 찾는 작업이 사실은 이 내벽이 지금 여러분 종이에 막 글을 쓰고 계시는데 이 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화가에게는 화폭일 수도 있고, 뭔가 그리면서 그 너머의 그 무엇과 내가 만나려는 몸부림의 어떤 의식행위를 글쓰기나 표현행위로 이제 보면서 예술의 탄생을 얘기를 합니다.
예술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 속에 갇혀 있으면 뭐 책 좀 써가지고 좀 유명해지려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진짜 비밀은 공유될 수 없듯이 진짜 언어는 쉽게 공유되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떠세요? 진짜 비밀은 뭐고 진짜 언어는 뭐고 그 다음에 공유라는 것이 왜 나왔어요? 공유. 공유, 비밀, 언어 이 세 관계를 풀어보세요. 소통이죠. 공유. 그쵸. 공유는 공유고 소통이고 연결되려고 우리가 언어를 쓰는 거죠. 언어를 쓰지만 네. 할 수 없다. 진짜 언어는. 진짜 언어.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한 진짜 언어는 좀 쉽게 말하면 문학적인 언어일 수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깨달아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소통되는 언어가 대중문학을 이루고 잘 팔리겠죠. 제가 좀 너무 멀리까지 갔지만 심오한 얘기 같은데 또 쉽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 비밀은 공유될 수 없다. 이 표현도 되게 묘한데 언어에는 비밀이 있어야 진짜 언어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비밀이 없으면 즉 알 수 없는 언어가 훨씬 우리로 하여금 전율을 줍니다. 쉽게 알 수 있는 언어 이런 것들은 좀 또 다른 차원이겠죠. 자, 언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끼냐르의 언어관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바다라서 다양하게 접근이 되는데 저는 이제 끼냐르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자신의 그 뭐죠? 딱 그 세계를 가지고 딱 서 있는 작가들은 자기 안에서 또 이렇게 맴도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다양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같은 샘물 안에서 계속 자기를 파듯이 그래서 한 인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구조랄지 혹은 병도 보입니다. 정신적인 징후들도 좀 큰 작가들은 그래서 요즘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끼냐르의 뭐 너무 해박한 지식에 반해서 뭐 이 작품을 읽기도 하고 또 심오한 사상에 반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좀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끼냐르라는 한 형상이 보이기도 한다라고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끼냐르는 정신분석학자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하는데 옛날에 전체 국제학술대회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제가 뭐 발제자는 아니고 이제 아무튼 발제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70%가 정신분석학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해나갈 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끼냐르와 사전 이렇게 제시어를 가져왔고 끼냐르의 단어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끼냐르와 파편적 글쓰기 그다음에 끼냐르와 자 오늘 첫 시간이 은둔자 개념인데 자 이거를 그냥 고독한 인간 어떤 세계로부터 좀 떠나 있는 격조적인 어떤 격리적인 삶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도 되고 우리가 그냥 독자가 읽을 땐 그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에 이입을 해서 읽어도 되는데 이 강의는 좀 강의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 말이 끼냐르가 이런 은둔자라는 개념을 자꾸 쓸 때 약간 오해되는 부분이 현대에 와서 뭐 혼자 살고 고독한 삶을 살고 기자들도 잘 안 만나고 뭐 그다음에 뭐 사회생활도 안 하고 이런 것들 주의주장하나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약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과연 이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 은둔을 해야 된다고 주의주장하는 게 아닌데 암시만 할 뿐인데 그것을 약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끼냐르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중세부터 특히 19세기 특히 17세기까지가 정말 현대처럼 소환이 됩니다. 현대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파스칼 끼냐르 작품을 이해를 하려면 프랑스의 17세기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17세기를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자, 16세기도 좀 알아야 됩니다. 16세기와 17세기는 프랑스의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런 얘기 속에서 약간은 세기말의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은둔을 하고 싶겠습니까? 힘드니까 잠수를 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16세기 말과 17세기 말에 이 뭐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현대. 그래서 과거는 과거이지만 현대적인 의미로 약간 메타포를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가치들. 근데 사실 동어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도 똑같습니다. 그 역사의 내용만, 내용과 사건과 그 국가와 문화만 다를 뿐, 그 시대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그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은둔자의 개념을, 그 주의 주장이 아닌 어떤 이 사람에게,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 사건, 이 사건은 끼냐르가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아주 끔찍한 사태인데 그냥 학살이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좀 제가 다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롱데난, 이것은 귀족들의 반란인데 서서히 17세기라는 사회에 루이 14세로 그 이제 통칭되는 절대주의 시대에서 서서히 그 약간의 일탈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적인 어떤 메시지가 항상 있긴 한데 그 와중에서 이 은둔자 개념을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세니즘. 장세니즘은 프롱데나는 17세기 중간쯤이고 장세니즘은 조금 더 후인데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히 장세니즘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17세기는 대부분 뭐 바로크나 베르사유 궁전, 뭐 절대왕조 이런 것까지만 배우는데 끼냐르의 세계관에서는 장세니즘이 가장 큰 그 밑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은둔자 개념을 좀 풀어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끼냐르가 은둔의 삶을 이야기하는 텍스트 읽으면 좀 달리 보이실 겁니다. 그냥 읽어도 되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는 느낌. 그리고 자, 이거 이제 제 겁니다. 제 거. 근데 제가 이거 검증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가져왔는데, 아니 옛날에도 읽었던 문장인데 이게 제가 못 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를 혹시 불어 아시는 선생님 계세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시죠? 뭐가 다릅니까? 프랑스에 있는 악상 떼기라고 하는데, 프랑스를 배우기 힘든 것 중에 뭐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모음에 이렇게 뭘 자꾸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판에서 찾기 힘들어서 문자표 가서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사람에게도 아주 고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장작구 후소가 언어의 기원에 관하여서 이 모음에 붙는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끼냐르가 쓴 게 있습니다. 어떤 표제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에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무무라고 하는데 탈락등의, 그리고 얘는 에 이렇게 됩니다. 에 이 차이가 뭔지. 그래서 제가 무엇을 추출하려느냐, 은둔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렇게 아니면 요거와 또 중간 사이. 그래서 모음 하나로 저의 시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의 시도로 저의 이 문자 하나만 가지고 끼냐르가 말한 거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고독한 삶을 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약간 뭐 사색, 명상, 뭐 영감 뭐 이 정도만 제가 소개하면서 끝내겠습니다.